종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앞쪽으로 앉으시죠. 네, 우선 그 담당 업무로 많이 바쁘실 텐데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그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우리 군 소속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이제 각 부서별 관리 감독자님들을 모시고 그 이행해야 될 의무 등에 대해서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교육이오니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그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진행에 앞서 오늘 교육을 진행해 주실 이장원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집중기술지원사업 수행요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강남구청 중대재해예방실 안전관리자 및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보유 자격으로는 산업안전기사,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자격 등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장환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남구청 안전관리자 이장환입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멘트하고 똑같이 문구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몰랐네요. 저는 강남구청 안전관리자고요. 오늘 우선 짧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주시겠습니까? 영상. 저희가 요 화살표 밑에 계신 요 사람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또 준수하라는 표지판도 있고, 예, 근로자가 걸어가는데 지금 사고가 났죠. 자, 제가 이런 경우 요런 사고 사례를 갖고 강남구청에서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구청에 그런 일이 생긴 적 없어요. 차량이 속도 낼 공간도 없고 어쩌다 사고가 났대요. 운이 참 없네요, 그분.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면 사고가 아니죠. 그런 일이라면 우리 근로자들이 얼마나 잘 대처하겠어요. 발생 가능성이 희박해도 발생했을 때 심각함이 예상되는 사고라면 그런 사고를 우리가 함께 예방해야겠죠. 실제 사고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통계로. 우리 인간의 행동은 굉장히 신뢰가 높거든요. 사람은 동물 중에서 실수가 굉장히 적은 동물이에요. 사고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잘 안 나지만은 혹시 이거 빼고 해도 제 목소리가 커서 괜찮으시겠죠? 예. 사고가 잘 안 나지만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은 꼭 실수를 한답니다. 그게 하루에 몇 번일까요? 퀴즈. 아시는 분? 자, 오늘 빨리 끝내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안 쉬고 빨리 끝내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제가 안 쉬고 1시간 반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도 빨리 제가 답하겠습니다. 하루 평균 2번의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근데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평균이니까. 자, 이 휴먼 앱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요. 사람은 하루에 어떤 작업을 할 때 동작을 1000번에서 10,000번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보통 말이 잘못했다. 인간은 1000번에서 10,000번에 한 번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어떤 작업을 할 때 하루에 하는 작업량이 20,000번 정도의 동작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1000번이 아니라 10,000번에 한 번 실수한다 해도 20,000번 행위를 하면 하루에 2번 한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저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작업 중에서는 10만 번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실수할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평균 어쨌든 우리가 보는 거는 하루에 적어도 2번 정도는 실수를 한다 보고, 그 중에서 문제되는 거는 5분의 1은 우리가 감지가 안 된대요. 실수를 했는데도 실수한 줄은 몰라요. 그 5분의 1 중에서 4분의 1은 심각한 실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우리는 무심한 실수 중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까 본 것처럼 아파트에서 혹시 차 몰고 출근하러 나올 때 항상 천천히 나오면서 좌우로 살피고 나오시나요?
마음 급할 때 한 번은 어떠죠? 안 살피고 훅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운 나쁘게 어떤 초등학생이 뛰어 지나간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 요즘 그 한벌리 많이 나오는데 그 운전을 잘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사고 안 난다 그 얘기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만 아는 걸로 이웃 자치구의 아픈 일이니까 관악구에서 생긴 사례를 한번 보니까 유사한 거예요. 이번 설날 연휴 첫날 새벽 5시 40분에 우리 관악클린센터에서 환경공무관 A씨가 작업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료가 이 재활용용품을 싣고 들어오다가 차가 후진하면서 근로자가 있는 걸 못 보고 빠른 속도로 후진해갖고 평상시에는 빠른 속도를 안 했대요. 똑같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천천히 잘 보다가 그날 하루 무심코 익숙한 길이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후진하는데 뒤에 작업자 있는 걸 못 보고 자기 동료를 쳐서 사망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지게차 사고가 그냥 영상으로 보면 아무 일 같지만 이런 게 금방 우리한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간단한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우리 행정차량 많이 다니잖아요. 똑같을 때 무심코 가다 보면은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이제 어쨌든 뭐 주의사항은 넘어가고요. 쟁점을 보세요. 쟁점을 보면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이제 우리 같은 안전부서 중대재해방통 같은 데서 지시를 내렸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작업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작성 안 한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미제출 확인서를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될 것 같은 게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진행 안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사고했던 동작구 사례 보면 여기 분명히 기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대산업재가 발생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생겼거든요. 우리 도봉구에서는 이름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청소행정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자원순환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그 과에서 사고 나면은 그 과만 해당이 아니라 보통 중대산업재가 생기면은 노동관세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사고 났으면 니네 다른 데서도 잘 조처가 안 된 게 뻔하다 해가지고 전체 그 구청 전체에 대해서 근로감독이 실시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원순환과 사고 난 것 때문에 애꿎게 재난안전과 있는데 근로감독이 와가지고 뭐 조치 안 된 게 있으면 그게 그리하고 과태료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수과 이런 데서 작업 계획서 써라 했는데 안 쓴 거 거기서 걸려서 과태료 먹어요. 근데 하나 알아둬야 될 게 그 제일 과태료 많이 먹는 게 산재보고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산재보고 해야 되는 대상인 줄 몰라서 잘 안 해가지고 그게 잘 걸리거든요. 1차만 산재보고 걸리면 한 건당 700만 원이에요. 몇 건만 모으면 1억은 금방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했을 때는 이 과태료가 1차가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가 1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사고 발생했을 때는 3차에 준해서 과태료 먹입니다. 그러면 한 건당 바로 1500만 원씩 먹여요. 그럼 10건도 안 돼서 벌써 1억이 넘어가죠. 10건만 되면 1억 5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관악구 같은 경우 2억 넘는 과태료를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봉구 어느 한 관세에서 사고 나면 그 관세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불똥이 튄다는 거 알아두시고 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밥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불똥이 안 되는 거 저는 여기 교육 오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강의를 하고 싶거든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산업안전 관련해서 처벌 안 받도록 어떤 경우 처벌받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알아둘 사항이 뭔지 한번 보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이것 때문에 자꾸 이거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이거는 좀 덜 봐도 되는데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좀 이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 뭐 심각한 거 말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생길 수 있는 사고 사례를 갖고 좀 도움드리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경우 처벌받나요? 자, 처벌받는 경우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보면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하니 우리 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구청장님만 처벌받는 거죠? 좀 황당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제가 초기에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수준 넘어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하,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경영 책임자이므로 구청장님은 그 법에 의해 책임을 지시지만 부서장님 이하 일반 직원은 그 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중처법 처벌을 적용 안 받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처벌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처벌받은 경우 사례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봅시다. 여기 보니까 안전관리자도 있고 관리감독자, 그냥 직원도 있어요. 직원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으면 다 처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감독 담당, 현장감, 관리감독자, 공장장, 관리감독자, 신축공사 프로젝트 담당. 주로 관리감독자가 많지만은 어쨌든 관리감독자는 특히 그 업무에 대해서 안전조치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요. 관리감독자 아닌 직원도 그 업무에 대해서 안전조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다 해당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중처법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생뚱맞게 형법 이론을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처벌할 때는 형법은 어떻게 처벌하느냐 여기 보니까 제가 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보이네요. 여기 범죄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 형법의 이론입니다. 형법에서 사람을 처벌할 때는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처벌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보니까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또는 유책성이라고 합니다. 자, 구성요건 해당성은 이런 게 범죄야 하고 법률에 정확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특정 행위로 규정해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직원이 중처법으로 처벌 안 받는 것은 중처법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은 보다 다른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돼서 주로 직원들 처벌받는 거 이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이걸로 처벌받습니다. 이 직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다음 위법성이라는 것은 법률상 이거는 하면 안 돼 하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정당방위 한번 볼까요? 정당방위는 법률이 허용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이 나를 칼로 찌르려고 해서 내가 찔리기 전에 막 쳐서 걔를 폭행을 해가지고 쓰러뜨려서 기절시켰어요. 걔가 이 아부청이 다 나갔다고 합시다. 옥수수가 다 날리고. 그러면 전 폭력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받습니다. 왜? 정당방위는 법에서 야, 네가 공격 안 했으면 넌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이런 거는 봐주자, 허용해주자 이런 법이 돼 있는데 그래서 허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없는 거로 돼서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또 책임성, 유책성이라는 것은 비난 가능한 것이에요. 비난 가능한 거. 뭐냐면 우리 최근에 드라마 더 글로리 다 보셨죠? 연진이 얼마 못 됐어요. 내가 만약에 문동원이라는 애한테 내가 고데기를 찢는 역할을 하는 애라고 봅시다. 연진이가 아니고. 근데 내가 찢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문동원이를 안 찢으면 내가 저 연진이한테 찢음을 당한다. 이런 경우라고 해보죠. 내가 강압해서 하는 거라면은 그런 경우는 얘를 폭행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얘도 강압해서 한 거니까 얘까지 처벌하는 건 좀 얘는 비난할 수 없겠다.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얘가 안 했으면 얘는 더 심하게 당했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봐가지고 그런 부분은 처벌 안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벌 안 받으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질 수 있도록 해서 처벌을 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해당되는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니까 그걸 예를 들면 좋은데 업무상 과실치사는 얘들과 너무 광범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처법을 갖고 얘기해볼게요. 중처법은 우리 구청장님 처벌하는 법이라 했죠. 중처법은 저기 보니까 형법입니다. 형법이 하나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죄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중처법을 보니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 또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때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상죄. 그러니까 사망이 생겼으면은 어쨌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안 해서 사망이 생겼으면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사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안 해서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이 생겼으면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상죄. 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럼 저를 받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돼야 되냐면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범죄가 있었다는 누가 사망했다 또는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생겼다 이런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아까 위반하다 했죠. 위반했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도 형법에서 포함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 것 같은데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진짜 쟤를 다쳐도 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고의라면 미필적 고의는 다쳐도 돼 요 정도 개념은 없어도
야, 저 사람들 보고 저거 안전보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저 안전모 안 쓰면 제 잘못하면 저 우리 정부 떨어지는데 맞아 죽겠는데 알면서도 안 줬다. 내가 조치를 안 하면 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다치라 해서 안 준 게 아니라 다칠 수도 있는데 요 정도 인식만 있어도 그런 고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필적 고의를 웬만하면 포함되니까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이 많이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아까 의무 위반이 있는데 이 의무 위반은 뭐랄까 아까 보호구를 지급 안 했다는 그런 의무 위반인데 실제 사고 난 거는 보호구를 줬더라도 생기는 사고라면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죠. 그런 것도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아요. 뭔가 관련이 있는 거야 되거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결과 발생했다는 게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이게 중대재해 처벌에 해당되는 구성요건 생겼네. 두 번째, 이게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위반성. 위반하지 말는데 이게 허용 가능하지 않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고의가 있다. 이게 책임성입니다. 내가 이게 유책성, 내가 이게 비난 가능하잖아. 그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알면서도 안 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재해가 중대산업재해 발생했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모르는 분들 사고만 생기면 처벌되면 이런데 그런 거 아닙니다. 사고 생겨도 우리는 뭐다? 그래서 사고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뭐다? 이게 바로 처벌 안 되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는 우리가 고의를 끄게 된 고의가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고의를 우리가 증명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될 때 바로 변호사 비싼 사람들 불러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게 고의가 없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해 보인다는 거. 아까 미필적 고의는 웬만하면 인정된다 했죠. 그거를 미필적 고의를 인정 안 되도록 하는 게 변호사 또는 뭐다? 인과관계를 없애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보호구도 주고 계획서도 작성하게 시키고 하더라도 이 사고는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 이런 식으로 변호사들이 막 화려한 말빨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호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바로 이거.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자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성실히 수행하면 뭐예요? 나중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네가 했다는 거 어떻게 증명이 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이 그 성실히 수행했다는 걸 죄송합니다. 이거 증빙을 남기는 겁니다. 증빙을 남기는 거에 제일 좋은 게 웬만한 문구를 많이 작성하는 게 좋은데 특히 안전에 관련된 제일 좋은 증빙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사소한 거라도 사고가 생길 만한 요인을 위험성 평가에 기록을 하면 일단 기록한 것만으로도 먼저 좋지 않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고 나더라도 우리는 이런 행위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계속 교육했다, 인지시켰다는 하나의 증빙이 되는 거예요. 인지시켰는데도 이 사람이 안 했다. 여기 얘기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했다고 대충하면 안 됩니다. 조치도 자꾸 성의껏 한다는 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안전보건 조치를 했을 때는 최대한 증빙을 남기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동작구 사과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구는 작년 8월 8일이네요. 그때 한참 폭우 많이 났을 때 여기 사례 이미 우리 여기 안전관리자님이 사례 접하해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여기도 보건녹지과 조경팀이 있을 것 같은데 조경팀에서 저런 작업하죠. 비 오면은 전도목 같은 거 있으면 그 가지치기 하고 하잖아요. 위험한 것들. 이게 해필 전도목이 가공자선 이게 전선이 딱 허공 중에 있는데 이 선에 딱 걸쳐져 있는 거예요. 걸쳐져 있는 걸 이게 가지치기 하다가 전선을 건드려서 바로 감전돼 사망한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쟁점은 작업전 안전회의 이거를 작업전 안전회의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영어가 툴박스 미팅입니다. 말 그대로 작업하기 전에 공부상자 깔고 앉아서 우리 오늘 일할 때 뭐 조심하자 얘기하는 게 바로 툴박스 미팅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거에 미흡해서 그런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공원녹지과 팀장님과 안전보전 팀장님 세 분이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조사도 그 이후에 중대산업재해 생기면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 이런 거를 지청에 보고하러 가야 돼요. 지청장한테 직접 브리핑하고 해줘야 돼요. 근데 제대로 안 했다고 계속 빠꾸받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거기 안전관리자하고 직접 만나서 이 상황을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마지막 들었을 때 8개월 지났을 텐데
8개월 됐는데도 계속 빠꾸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달리게 돼요, 사고나. 어쨌든 얘기 옆으로 제가 셌습니다. 이게 툴박스 미팅 요구를 하라는 게 뭐냐면 실은 거기서 왜 문제되냐면은 저는 이거 딱 되자마자 형사처벌 될 것 같다고 예상했거든요. 남의 구청 일을 제가 함부로 이게 안 좋은 소리 하면 안 되지만 왜냐면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작업 반장님이나 아니면 관리 감독자는 이 주인님들이 그 작업할 때 일일이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죠? 안 가더라도 어쨌든 작업 반장님들이 오늘 작업하면서 김씨 요 전시줄이네 요 전기줄 이거 톱질할 때 근처 안 가게 조심해 이거 한마디만 했으면은 그거 했다는 증빙이 일일이 녹음 못하면은 주변의 동료 근로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거나 어쨌든 그 증빙을 아니면 일지라도 하나 남기라고 해요. 오늘은 뭐 지시했다 이런 거 오늘 전기줄 조심만 했다 요것만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은 아까 작업 텍스처럼 이런 툴박스 미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안전조치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사업장 전체 근로감독에 대해서 밝히고 여기는 총이라서 1억 7천 정도 맞았었는데 거기 실은 더 맞아야 되는데 근로감독관이 요만큼 때렸으니까 당신들 큰거 그거 같으니까 요만큼만 과태료 먹이고 갈게요 하고 가줬어요 실은. 근데 이것도 자꾸 변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산업안전에 대해서 그 전에 무관심하고 이랬던 게 같은 관공서라고 노동관세에서 우리 관공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잘 안 했어요. 잘 안 하고 대충 넘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그 이런 관공서 쪽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흡하게 하니까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 중에서 처음 사례라서 1억 7천 하다가 이만큼 하고 갈게요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용산구청 관악구 같은 경우는 볼 때까지 봐서 2억을 넘게 과태료 맞았고요. 이 다음에 또 서울시 내 어느 자치구가 사고 날지 몰라도 거기는 더 심하게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전처럼 저는 실은 왜냐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윗분들이 그리 많이 얘기했습니다. 얘기하십니다. 예전 사례를 보면서 같은 관공서라서 우리 대충 계속 그런 식의 얘기하죠. 절대 이제 그거는 주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여담으로 최근에 이제 서울시 여기 없는 건 말씀드리면 실은 중대재해는 서울시 그러니까 관할지청이 아니라 서울광역청에서 수사하거든요. 광역청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아니 그 동작구도 그렇고 관악구도 그렇고 중대산업재해 생겼는데 정작 과장님 사람은 이쪽으로만 조사받더라. 진짜 이게 주처법 적용 안 하냐? 구청장님 처벌 안 받습니까? 내가 이리 대놓고 물어봤어요. 이 물어보기 조심스러운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자기가 그 조사팀에 안 끼어서 자기가 내막은 모르지만 조사에 봤을 때 구청장한테는 갈 필요 없다 해서 각하됐을 수도 있고 각하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하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은 주처법 적용은 우리 이번에 뭐 1호 판결, 2호 판결 나오고 알다시피 보통 몇 년에 걸쳐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사람 구청장 부른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동작구도 일단 보건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안전부서 팀장님 세 사람 기소된 걸로 끝난 걸로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 한참 지나고 보면은 구청장님 이제 오세요 해가지고 주처법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게 되고 나면은. 자,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서 알아줄 사항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잘 안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공간이 넓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인데. 자,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알아야 될 사항을 보기 전에 산재 발생 현황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봐두신 게 좋으니까. 그 통계청에서 제가 자료로 조사해 보니까 22년도 뭐 이런 자료가 저희 통계청에서 다 조사를 안 해갖고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1년 거로 제가 봐야겠는데 21년 보니까 근속 기간별로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봤는데 일단 그해 산업재해가 12만 2천여 건, 그러니까 거의 한 12만 건 정도 생겼는데 여기서 보니까 6개월 미만자가 벌써 6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규 채용자들은 그 약간 위험 계층입니다. 그 하던 일, 예를 들면 우리 기간제라든가 공공근로 하신 분들을 보면 작년에 했던 사람 또 채용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괜찮을 줄 알지만은 그 하던 일을 똑같이 하던 사람도 작업 환경이 바뀔 수 있잖아요. 전 작년에는 뭐 A 동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B 동에서 한다. 또는
공원 녹지가라도 그전에는 조경팀에서 일했는데 이번에는 뭐 자연생태팀에서 일한다, 뭐 공원관리팀에서 일한다. 이게 바뀌면은 똑같은 뭐 자기가 동력톱을 쓴다든가 이런 기계는 익숙하지 못해도 작업 환경이 바뀐 거에 따라서 그 위험 요인을 놓치는 게 있어서 그런 사람 다 포함해서 6개월 미만자들이 이렇게 사고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신규 채용자들 6개월 미만자들을 특히 우리 지자체는 1년마다 또는 짧게는 1년도 안 되게 이렇게 계속 다시 채용하는 부서 많잖아요. 신규 채용자들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별에서는 아까 12만 명 중에서 여기 보니까 55세 이상 60세가 대충 합치면은 거의 6만 명 돼요. 50세 이상까지 합치면 6만 명 더 넘고요. 한 7만 몇 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50세 이상 되면은 벌써 고령층으로 봐서 저도 50대인데 50대만 되면요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게 50대이시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계신 분도 느끼지만은 평소에 안 그런데 그 걸어가다 보도블록 조금 튀어나온 그 단차에도 신발까지 탁 걸려서 넘어질 뻔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여러 가지 저는 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달리기 마라톤을 합니다. 마라톤을 할 때는 저 발이 안 걸려요. 운동 자세하고 평상시 걷는 자세가 다릅니다. 달리기 할 때는 저는 아주 보폭이 높아지지만 평상시에 걸을 때는 나이가 들수록 그 관절 운동 범위가 좁아져서 지지 끄면서 걷다가 이렇게 발이 걸려 넘어지고 제가 예전에 본 사례 중에 어디 하나는 환경미화 하시는 여사님이 신문지 쌓아놓고 밟고 이게 부피 줄이려고 밟고 올라서 딱 펄짝 뛰는데 30cm 뛰어내렸는데 발 뒤꿈치뼈가 골다공증으로 깨져가지고 이게 산재가 보고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발생 형태별 사망, 이건 사망재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떨어짐, 끼임, 부딪힘. 여기는 실은 산업체가 주로 많이 현장되니까 끼임 이런 게 많은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제가 봤을 때 끼임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공기관에서도 떨어짐, 부딪힘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흔하게 쓰는데 우리 주변이 위험한 건 사다리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신경 써주실 거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나왔는데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도봉구는 담당 주무관으로 돼 있는데 잘하셨습니다.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저희 그 강남구청은 법적 책임도 좀 지게 하기 위해서 그 관리 감독자를 우리 주무관과 과장님 이중으로 해놨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리 감독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하는 내용이 자 시행령 제15조에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업무입니다. 자, 이 업무 관련해서 제대로 업무를 안 하면은 여러분한테도 아까 말했던 법적 책임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나 설비 이런 것들의 안전보건 점검이라든가 이상유무 확인하는 거, 어쨌든 기계 기구 관련된 거, 그다음 또 그 근로자들의 작업복이라든가 보호구 방호 장치 이런 걸 점검하고 또 착용 또는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거. 그 작업자들이 보호구 착용 안 하면은 그것도 착용하라고 자꾸 독려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작업자가 해도 안 하면은 작업자한테도 과태료 갈 수도 있어요. 뭐 근로감독관들이 일일이 그거 보고 가진 않지만은. 예. 그 다음에 산재 발생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응급 조치도 관리감독자야 되고, 작업장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 그 다음에 산업보건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런 사람들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저희가 뭐 잘난 척하고 싶어서 우리 지도 조언에 대해서 협조라가 아니라 실제 사고 나면은 그 현장의 안전 보건 조치는 관리 감독자의 업무예요. 여기 나온 게 다 그거잖아요. 관리 감독자의 업무고 우리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 업무는 법에서 뭐라고 되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지도 조언만 됐어요. 저희는 여러분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하고 알려만 주는 것만 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저희는 알려주는 것도 제대로 안 했으면은 그거 갖고 우리 불똥이 되는 거고, 그 조치를 안 한 거는 여러분한테 불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줬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안 하면 바로 여러분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이게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험성 평가할 때 거기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시행. 실은 위험성 평가의 주 업무가 뭐죠? 이게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 조치하는데 그게 바로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관리 감독자 업무예요. 하지만 아까 위에 뭐 안전조치 이런 내용도 그렇고 위험성 평가도 우리 지자체는 여기 여러분들이 순환보직으로 계속 업무 돌면서 이 업무를 잠시 맡았는데 그 업무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 안전관리자도 그렇고 저도 강남구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많은 안전조치 사항을 저희가 직접 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이제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강남구청은 그 위험성 평가를 여기 도봉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는 위험성 평가도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 같은 관리 감독자들 계속 교육시켜가면서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핑퐁하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 어쨌든 그것도 관리 감독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못하니까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빨간 펜 선생님처럼 첨삭해가면서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 자 어쨌든 이 위험성 평가도 여러분 업무라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 미흡하면은 이게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책임지잖아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불통 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그리고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요 말고 안전교육 자체가 다 여러분들 겁니다. 좀 이따 봅니다.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성능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라든가 작업 시작 전 점검 업무 아까 말했던 툴박스 미팅 하듯이 김씨 오늘 작업할 때 저 전기 쪽 있으니까 조심해 이 얘기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관리 감독자한테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까 그런 현장은 그 근로감독관들도 와서 보거든요. 그 지자체 관리 감독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에서는 관리 감독자가 아니라 보통 거기 작업 반장들이 그걸 한다는 거 아니까 작업 반장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조치를 했는지 아닌지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은 안전보건교육 담당자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관리 감독자가 있죠. 그래서 아까 특별교육도 얘기 나왔지만은 여러분 부서 업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담당자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만약에 이제 요청하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그 부서에서 뭐 특별한 교육, MSDS 교육은 우리가 할 줄 모르겠어 이렇게 하거나 특별교육, 뭐 밀폐교육 이런 거 그 밀폐 공간에 대한 교육 해주세요 하면 저희가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가서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서도 안전관리자분이 엄청 바쁘실 텐데 만약에 그 특수한 경우는 도와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본래 책임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거 아시면 됩니다. 위험성 평가에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죠 주요 업무인 그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조치하는 건 다 관리 감독자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뭐다? 지도 조언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는 것들이 네 옆에서 나중에 법적 책임이 지지 않도록 우리 여기 도봉구 안전관리자님이 요거를 관리감독자 평가 내용 안에 넣어서 이행점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봉구 거를 제가 좀 달라고 해서 교육 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행점검하는 내용을 그냥 아이고 중대재해방팀에서 와서 그냥 하네 이리 보시지 말고 이거 내용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 하나하나가 미흡해서 혹시 사고 난 거하고 연관이 되어지면은 책임을 진다 그걸 보시고 미흡한 거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좀 조치해 주세요 하면은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부서에서 안전조치하라.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도 사회복지과에 우리는 동행일자라고 부르는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에 대해서 안전조치해야 된다 하고 제가 뭐 얘기하니까 그게 담당 주무관이 그래 얘기해요. 우리는 일자리과에서 그냥 근로자만 받아서 그냥 일 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산도 따로 짜준 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람을 안 받아서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쓰는 것부터는 자기가 그분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못 넣었으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 채용식 교육해야 되죠. 정기교육 해야 되죠. 작업내용 변경 시도 교육해야 됩니다. 근로자들 하던 일이 바뀌면은 바뀐 거에 대해서 새로운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해야 됩니다. 그 다음 특별안전보건교육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계셔야 되죠. 법령요지라든가 안전보건관리 규정 그리고 뭐 분기마다 하는 산안위 회의한 개최 결과 같은 것도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산업재해라든가 위험 대비 매뉴얼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아마 요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잘 챙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각각 그 매뉴얼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산재 관련해서는 특히 법정 시한 안에 보고를 잘 해야 돼요. 과태료 아까 얘기했죠. 700만 원, 3차면 1,500만 원.
그리고 응급조치 잘해야 되는데 특히 공무원도 포함되고 있다는 거 잘 봐주십시오. 공무원. 그 다음에 왜냐면 제가 여기도 그러실 것 같은데 강남구청을 느끼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공무원은 산안법이 적용 안 된다고 다 착각하고 계셔가지고 공무원 산재를 하나도 이게 조치를 안 해놓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 있기 전 거라서 수습하기가 되게 힘든데 그거 다 과태료 먹이면은 아마 이거는 모든 지자체가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중대산업재 생길 때 근로감독관이 와서 일단 공무원 산재 난 거 갖고 딱 틀기 시작하면은 아까 그런 거를 안 틀어서 그렇거든. 틀었으면 아마 벌써 2억이 아니라 3억 5억은 예사로 과태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위험성 평가도 정기 위험성 평가, 수시 위험성 평가. 자, 이거는 여기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잘 챙겨 있을 거라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도봉구로 위탁한지 한번 여쭤볼 거리네요. 위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 조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어쨌든 위험성 평가의 원칙적인 책임자는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는 거 알아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검사, 우리 크레인이라든가 컨베이어, 고소작업대 이런 안전검사 대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중대재해방팀에서 아마 조사하고 했을 거예요. 그게 있는 부서에서는 안전검사 주기적으로 잘 챙겨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작업계획서 작성, 아까 관악구가 걸렸죠, 그죠?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위험기계기구 관련해서 이상 유무를 계속 확인해야 되고요. 방호장치, 그 다음에 보호구 점검하고 착용 같은 거 신경 써야 되고요. 그 다음 보호구 지급대장 관리해야 됩니다. 보호구 그냥 지급만 했다고 이러는데 보호구 지급대장을 관리하는 이유는 이 낡은 보호구 한번 줘놓고 끝내버릴까 싶어서 수시로 잘 관리한다는 증빙입니다. 그래서 지급대장이 잘 관리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자나 이런 분들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가 바로 여러분들의 안전조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표지 같은 거 부착 잘해야 되고요. MSDS 아시죠? 그런 거 물질 같은 거 쓰면은 물만 빼고는 다 물질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물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어찌됐든 MSDS 게시해야 되고, 요거는 아마 우리 여기 보건관리자하고 현장 돌면서 많이 지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성면조사 등록하고 휴게시설 설치. 자, 요즘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없는 여건이면 그 여건에 대한 증빙이든 뭐든 남겨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환경 측정해야 되고요. 건강진단 잘 챙기셔야 되고, 근로자들. 또 제일 중요한 거 서류 보존. 이게 솔직히 행정 간소화 때문에 웬만한 문서는 전자문서로 해야 되거든요. 이 도봉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간섭하기 힘들지만은 강남구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관련된 거는 무조건 전자문서가 아니라 원본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전자문서로 해두니까 순환보직대에서 이 담당자가 딱 바뀌어버리면은 파일로 넘겨줬다고 하지만은 내 업무 중에 이게 있는지를 몰라. 자기 부서에 산재가 난지 물어보면은 공원독직과 무슨 팀 주무관 보고 당신 팀에 작년하고 적어도 한 3년 안에 산재 난 적 있어요? 물어보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없다 그래. 자기는 무조건 없다 그래 대부분. 근데 제가 갖고 있는 통계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담당자는 알고 있는데 인수인계 해주면서 그런 거는 보통 주 업무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인수인계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산업안전 관련된 서류는 보통 웬만한 건 3년 보존인데 3년 보존기한 지켜서 다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넘겨줘야 우리 부서에 이런 산재가 났어. 교육일절히 보존해야 돼. 이렇게 이걸 업무를 파악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도봉구에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도급 대리한 거는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체크리스트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란 겁니다. 자 이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도 아까 산재 발생 시 보고 안 하면은 과태료 공다 있죠. 어떤 사고? 여기 보니까 3일 이상 휴업제. 3일 이상 휴업제에 대한 기준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다치신 분들이 병원에 가면 진단서에 항상 며칠 치료, 2주 치료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며칠 휴업 이런 게는 안 써져요. 그래서 제가 근로감독관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실제 이 사람은 별로 안심해서 통원 치료만 하는데 통원 치료라도 지금 전치 2주 또는 전치 4주 요리 돼 있다. 이런 사람들 다시 해야 되냐. 이리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일단 서류 중심으로 한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리 얘기를 해요. 좀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세종시에 있는 그쪽에 있는 어떤 사람 말로는 또
무조건 거기에 날짜에 3일 이상 돼 있으면 다 하라고 또 얘기해요. 그렇게 치면 실은 그냥 뭐 진짜 가벼운 것들도 다 3일 이상 되거든요. 병원만 갔다 오면 진단서 떼면요. 이게 좀 애매는 한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여기 도봉구 안전관리자님께서 여기 있는 관할 그 실은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조금 물어봐뒀다가 거기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저희 그 강남지청 같은 경우는 근로감독관 의견에 따라서 진단서도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이 3일 이상 쉬었 날을 기준으로 일단은 그걸 합니다. 그 증빙하고 같이 남겨놔가지고 그래서 3일 이상 쉬게 되는 경우, 아이고 죄송합니다. 3일 이상 쉬게 되는 일인 경우, 그런 경우에 보고를 하면 되고, 제1로부터 한 달 안에 고용노동부, 우리 여기는 북부지청이죠. 북부지청이 뭘 좀 보고한다? 산업재해조사표를 보고하면 됩니다. 과태료상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즉시 보고입니다. 이거는 뭐 유선으로든 팩스로든 최대한 빨리 우리 이 일 터졌습니다 하면서 중대재해는 요겁니다. 이게 보니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지, 이거는 즉시 보고하라는 겁니다. 이거 다 제때 안 하면 이거 다 과태료 사항입니다. 그 다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안 보이네요. 여기는 여러분들 늦지 않게 되려고 시계 잘 보면서 해야 되네. 아 됐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입니다. 아까 뭐였죠?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한 경우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치 4죄고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상죄입니다. 치상죄인데, 자 그러면은 그 아까 사망 또는 아까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라는 중대재해가 생겨야 되는데 그 중대재해는 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중대재해하고 좀 다릅니다. 중처법에 있는 중대재해하고 산업법에 있는 중대재해가 달라요.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한 요 조그맣게 써놨는데 산업안전보호법의 중대재해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외우고 힘드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고 발생하면은 중대재해방팀에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안전관리자님이나 보험관리자님께서 중대재해인지 이거 구분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어쨌든 여기 나온 요 경우가 중대산업재해입니다. 중대산업재해고, 그 다음에 처벌받는다는 경영 책임자는 또 누구냐? 경영 책임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파지사장 이런 걸 많이 세우는 거예요. 실제 사업주가 자기 책임 면하려고 파지사장도 세우고, 또 뭐죠? CSO, 그 CSO 맞지? 그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그런 대표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니까 그 사람들 세우고 실제 사장은 싹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뭐다? 아무리 파지 사장이나 이런 거 실컷 세워봐도 여기 나온 것처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무리 선임돼 있어도 최종적으로 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겠다. 이게 바로 중처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허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건 이거는 사실 모르셨는데, 경영 책임자라고 하니까 무조건 최고 높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 같으면 회장님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주에서 뭐 이렇게 막 그 버스 지났는데 벽 무너지고 이런 그 현대산업개발 맞나? 어쨌든 현대산업개발이 최근에 어쨌든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죠? 아파트 관련해서 붕괴되고. 그 사고 났을 때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이 처벌받지 않아요. 그 공사 현장의 소장이 거기서 경영 책임자입니다. 그 실제 공사에 대한 최종적인 총괄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소장이라서. 그러니까 무조건 최고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일단 적용 시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50명 이상 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 5명 이상이죠.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너무 역세해서 중처법은 좀 법률을 처벌을 강하게 하니까 니네는 처벌 안 할게, 봐줄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직 그 내용이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안전보건 확보 위반이라는데 그 확보는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적용 범위가 한번 살펴볼게요.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봉구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인 사업장, 상시 근로자 4명인 사업장은 조금 전에 중첩법 적용 안 된다 했죠. 그런 사업장에 도급 사업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 현장에서 수급인 사업장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미흡하였음이 밝혀졌고 그게 이행만 잘 됐으면 사망이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키면서 인과관계가 있다. 어쨌든 아까 말했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런 게 다 인정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중첩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둘 다 처벌받을까요?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들이 있는 건데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보니까 수급인 사업주는 중첩법 적용 안 되죠. 5명 미만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처벌 안 되니까 요 사업장은 처벌 안 되네? 그럼 도봉구청장님도 처벌 안 될까요? 도봉구청장님은 구청 업무만 보세요. 여기는 5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도봉구청장님은 처벌 받습니다. 수급인 사업주는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럼 이분은 처벌 안 받냐? 아까 말씀드렸죠. 중첩법으로 처벌 안 받는 거지 이분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처벌받습니다. 사람안전보호법이든 이해가셨죠? 예. 그렇게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중첩법에서 얘기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뭐냐?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그 이행을 하라. 이런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을 명한 쉽게 말해서 상급기 행정기관에서 명령을 내린 거 그런 것 잘 따라라. 그 다음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상급기관에서 시켰다면 이거는 법에서 시킨 업무행위에 대한 걸 조치를 잘하라. 자, 이런 거는 3, 4번은 당연하죠. 여기서 중첩법에 얘기 안 하더라도 상급기관에서 시킨 거 그리고 그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나온 거는 당연히 지킬 거고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재발방지 대책해야 되는 것도 우리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잖아요. 그럼 제일 큰 의미가 갖는 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그럼 이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첫 번째, 이게 뭐냐면은 자,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라고 나와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 체제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구별돼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제란 것은 그냥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 및 역할 규정 쉽게 말해서 자, 안전보건 업무를 할 안전관리자 채용해라, 보건관리자 채용해라 그런 것도 못하는 조그만 데면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라도 지정해라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얘기한 안전보건관리 체제예요. 근데 중첩법에서 얘기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란 것은 단순한 그 조직뿐만 아니고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것도 포함하면서 뭐다?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을 규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가 굴러갈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일이 실제 안전보건 조치 잘할 수 있게 돼 있어? 이런 거예요. 그 업무 시스템 내용이 뭔지 자 내용이 하나하나 보니까 첫 번째 좀 길다 그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하고 경영 방침을 먼저 설정해라. 두 번째는 그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라. 세 번째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그것도 반기마다 점검해라. 그 다음에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라. 아까 예산 편성 그 얘기했죠. 그 다음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라. 여기는 등 해놨는데 관리 책임자보다 여기 계신 안전관리자라든가 보건관리자라든가 중대재해예방팀 같은 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직을 마련해줘라.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 일을 배치해라. 일할 사람 잘 배치해라. 그 다음 종사자 의견 들어라. 이 안전 관련된 얘기인데 근로자를 빼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하고 그것도 반기마다 점검해라. 그 다음에 도급 용역 위탁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마다 점검하라. 이번에 중첩법 그 유효 판결이 요거 관련돼 있죠. 요거 관련. 자, 너무 기니까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다 하나씩 살펴보면 너무 좀 지겹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 세 번째 거 이게 좀 애매해요.
다른 것들보다 여기 보니까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 이게 진짜 사고 예방하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다. 제일 중요한 업무다. 이건 알겠는데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해요. 그래서 실은 이런 걸 실은 이거에 맞춰서 제대로 업무 절차를 마련한 부서 있으면 난 제일 멋진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는데 힘드니까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6개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실시하고 그거를 나중에 구청장님한테 보고까지 다 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은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뭘 한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또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그걸로 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요거는 참고로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방문해서 점검하는 식으로 실시되고 있거든요. 실은 위험성 평가가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실시 주체가 위험성 평가는 내부 조직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우리 근로자가 일하는 현장에서 위험 요인이 뭐가 있지 찾아보니까 우리 근로자를 찾는 거니까 우리 내부 조직에서 우리 근로자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 우리 내부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점검은 뭐냐면은 물론 내부 점검도 있지만 그 내부 점검도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 근로자들 얼마나 잘하나 보자 지적하려고 가는 거예요. 시각이 외부 조직의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이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요인이고 점검은 법령상 위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적하기 위한 거니까 법령상 위반 사항이지만은 위험성 평가는 사소한 거, 위반 사항 아닌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데 단상 끝에 이거 사람 못 보고 발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눈에 잘 띄게 안전 테이프 노란색으로 붙여주세요. 안전관리자가 그런 거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이 얘기해요. 이거 법에 하라고 어디 써 있냐고 막 따져요. 하라고 안 써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고 날 것 같으면 하는 거 그런 거 내용에 집어넣는 게 위험성 평가예요. 그래서 후속 조치도 위험성 평가는 필요시 조치. 이런 거 위험합니다 써놨지만은 조치는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조치를 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특히 공공기관이잖아요. 다른 민간기관에서 안 하는 위험한 업무를 우리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맡은 게 많다고요. 근데 그거를 위험하니까 하지 마 할 수가 없잖아요. 위험성 평가에 이거 위험한 업무라는 거 다 써놔놓고 써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들이라든가 우리가 적어도 이 작업이 이렇게 했을 때 위험할 수 있다고 인지하고 그래서 조심하자고 집어넣은 거지 조치를 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동력톱 쓰면은 위험하다고 동력톱 쓰지 마 이리 못하는 거죠. 다른 것도 동력톱 안 쓰고 다른 거 대체해서 그럼 나무를 베야 되는데 별 게 없어요. 결국은 동력톱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 작업을 하지 마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시 조치를 하지만은 점검에 대한 거는 지적이 되면 무조건 조치해야 돼요. 왜? 법령상 위반 사항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는 혹시 안전관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위험성 평가라고 여기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쭉 내용 써주면 처음에는 강남구청에서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자기들 지적하는 줄 알고 그런 것까지 위험하다고 그러냐고 쓰지마 하는데 저는 거기를 많이 이해를 시켜서 강남구청은 이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요거 관련해서 사고 나면 우리가 요거 위험한 줄 인지하고 있었고 조심하고 있다는 증빙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라도 더 쓰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위험성 평가는 하나라도 더 많이 기록하는 게 여러분한테 유익한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점검에서 나온 거는 위반 사항이가 지적이 많을수록 안 좋죠. 그래서 적을수록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가 다르다는 거. 위험성 평가는 아닌데 유사한 사례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데서 일할 때 진짜 지자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A 지자체하고 어디였는지를 까먹었습니다. 유사한 지자체 두 군데서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뭐냐면 둘 다 우리도 구청이나 이런 데 옥상에 사람 올라갈 일이 없는데 건물 옥상에 올라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근데 A 지자체는 과태료를 먹었는데 B 지자체는 과태료를 안 먹었어요. 그때는 이제 중점법 적용되기 전이라서 중점법 아니어서 산안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먹였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A 지자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B 지자체는 그 옥상에 떨어짐주의 스티커 하나 붙어 있었던 거예요. 떨어짐주의 스티커 하나 붙은 게 뭔 뜻이냐면은 우린 여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사람들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 증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겨우 스티커 하나 붙은 걸로 과태료를 안 먹었는데 여기는 그거 하나 없다는 이유로 야 위험한데 사람들한테 평소에 얘기도 안 했어? 우리 얘기했는데요.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과태료를 먹은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위험성 평가에 넣는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내용을 넣는 거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넣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 계속 교육하고 있었다는 그 증빙으로 돼요. 증빙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종사자 의견 듣는 절차. 자, 이거 요즘 특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고 나서 특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험성 평가 서식에 올해는 그 근로자 의견 듣는 서식을 추가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도봉구에서도 우리 안전관리자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종사자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 보통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우리 토국 같은 경우 뭐 안전보건협의체 이런 거를 하고 있으면 그게 종사자 의견을 들은 절차다. 일단 인정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대충 넘어가기에는 지금 그 현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서식 중에 근로자 의견이 근로자가 참여했다, 근로자 의견 들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서식을 좀 추가하시는 게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아니고 산재 발생에 대한 뭐 매뉴얼 하라고 돼 있는데 특히 사고 났을 때는 이 자급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하고 위험 요인 제거 등 이런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퀴즈. 자, 순서가 있습니다. 자급 중지하고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어떻게 순서될까요? 세 가지. 자, 대답 나오면 더 빨리. 안 나오면 제가. 자, 여기 보면은 힌트 돼 있잖아요. 이 순서 그대로입니다. 작업 중지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근로자 대피하고 그 다음 위험 요인 제거입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은데 제가 순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 보면은 아이고 현장에서 저 다 동시에 해야지 이리 생각하시거든요. 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없어서 사고가 더 크게 나게 됩니다. 어느 현장에서 여성 근로자가 컨베이어 이게 도는 부분이 머리카락에 딱 꼈어요. 그럼 급하게 작업 중지, 기계 멈추고 이런 거 먼저 해야 되는데 사람부터 당겼어요. 그래서 설명하기 힘듭니다. 섭짓합니다. 머리 가죽이 다 벗겨서 아주 재해가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안 그랬으면 가볍게 끝날 재해가. 그래서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작업 중지는 기계 중단을 특히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행히 해피엔딩이죠. 너무 다행이죠. 자, 여기 뭐가 중요하죠? 위에서 놓은 것처럼 비상정지 버튼. 여기 아까 작업 중단 중요하다 했죠. 이 중단부터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했으면 늦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저런 경우 사람부터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재해가 더 커지고 예사로 생각하지만 작업 중지 제일 먼저란 거 염려에 저 머릿속에 넣어두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협력 작업이 중요해요. 실제 우리 서울에 있는 지자체들은 그런 경우가 적은데 지방에는 인력이 모자라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익산시에서 공원녹지가에서 야외에서 예초 작업하시던 분이 말벌에 쏘여서 혼자서 119 신고도 자기가 혼자 하고 그런데 119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하시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른 지방에 있는 지자체는 인력이 모자라니까 그 예초 작업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혼자 하고 이런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제가 다른 현장에서 제가 여기 지자체 들어오기 전에 현장에서 사고 났는데 대다수가 보면은 협력 작업하라는데 사람 없으니까 혼자 할 수 있어 하면서 혼자 작업하다가 사다리 사고도 그렇고 혼자 작업해서 사고 난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옆에 만약에 아까 이 사람이 휩쓸려 들어갔는데 이 사람 옆에 없었으면 어떻겠죠? 비상정지적 버튼 못 눌렀죠. 우리 제일 대표적인 게 뭐죠? 얼마 전에 SPC 그 반죽 기계 여성 근로자 사망한 거 가슴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SPC 뭐 불매운동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문제가 그거잖아요. 딱 두 가지 다 하겠어요. 비상정지 버튼은 없앴어요. 없었고 그분 혼자서 일했죠. 옆에 누가 있었어 봐요. 들어가자마자 빨리 정지를 뭐 전원을 차단해서 멈춰가 했으면은 피해가 그리 사망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혼자 했기 때문에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도봉구의 현장에서도 이런 거 한번 참고로 봐두시고, 그다음 재해 발생 시 대책 그 수립. 아까 이제 첫 번째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안전보건 확보해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고 뭐 이런 거 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다? 그 재해 발생하면은 결과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유해 위험 요인이라든가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 수립하고 이 정도 다 알거든요.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선 대책 수립만 하고 보통 덮어둬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도 그렇다시피 중대재해방팀 이런 데서 이런 거 개선 대책 수립해서 올려주세요 하면은 문건 작업으로 그냥 하고 땡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본래 아까 중점법 시행령 제4조 3호에 있는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여기에 반영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위험성 평가에 그 사고 났던 거는 꼭 다음 위험성 평가할 때 내용 안에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야 그게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고 나면 수시평은 안전관리자님들이 잘 챙기시거든요. 수시평이 한번 보고서 따로 딱 놔두고 그건 해놓으면 안 돼요. 그거 정규평에 나중에 꼭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죄송해요.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제가 하나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그렇죠. 상급 기관에서 명한 거를 잘 따라라.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뭐였죠? 그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말고도 안전보건관계법령은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이렇게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여기 있는 안전관리자라든가 저도 엄청 공부를 해도 저희가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해당 주무관분들만 알아요. 자기 업무 관련된 관계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부서를 뭔가 하고 있는데 청사관리실에 가면은 보일러 있을 건데 보일러는 뭐 에너지 합리화법인가 거기 또 관련된 법이 있어요. 그런 거 다 안전보건관계법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그 법에서마다 그 에너지 합리화법에는 그게 맞는 무슨 교육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맞춰서 점검해야 되고 그런 거는 우리 안전관리자가 챙기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보일러 관련해서 사고 터져봐요. 누군가 책임지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챙겨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가능한 우리 부서에 관련된 안전보건관계법령이 있으면은 우리 여기서는 원자력이니 뭐 이런 것들은 해당사항 없을 거 아니에요. 광산이라든가 우리 뭐 도봉구에 광산이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 해당사항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당 부서에 관련된 뭐 연구실도 관련 없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것 중에서는 어쨌든 그런 법령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우리 안전관리자한테 알려주셔야 하고 우리는 이런 법령에 따라서 얼마마다 점검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얼마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도봉구의 안전관리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챙겨드릴 수 있어요. 이거 챙겨드린다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놓칠까 싶어서 저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강남구청에서 안전검사 안 하고 과태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오고 나서는 그게 왜 과태료 먹었냐면은 주무관들이 순환보직 돌다 보니까 자기 클레임인데 이게 검사 주기가 얼마마다 받아야 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매년 받는 거면 좀 덜할 건데 매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수인계도 안 되니까 떠난 사람은 아유 내 일 끝났다고 그냥 떠나버리고 이러니까 주기를 몰라하고 검사를 놓쳐서 과태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시면은 우리는 정리라도 해나가고 이때쯤 되면은 그 부서에 공고를 보내요. 안전검사 신청하세요 하고 저희는 보냅니다. 그런 게 어쨌든 그런 거라든가 해당 부서 해야 되는 거 좀 알려주시면은 우리 안전관리자님 하실 일이 제가 만들어드린지 모르겠는데 안전관리자님이 더 챙겨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중처법에서는 최종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뭐죠? 아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치사죄가 성립하면은 구청장님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병과 가능합니다. 두 개 다 먹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상죄, 부상자 생기거나 직업성 질병 생긴 치상죄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청장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기관도 처벌합니다. 법인이나 기관에 아까 치사죄가 성립하면 50억 원 이하의 벌금. 구청장한테도 먹였는데 구청장한테도 아까 병가되고 누가 다 벌금도 먹이고 다 했는데도 너무 괘씸하니까 도봉구 너도 벌금 내라 하고 또 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치상죄는 마찬가지로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주 안전조치에 대한 주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실은 그 내용이 방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아까 관리감독자 해야 될 일 몇 가지입니다. 요것만 얘기해 드렸거든요. 그걸 좀
그거 말고 이제 두 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주체가 사업주로가 돼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냥 대표 있어요. 그래서 바지사장과 이런 거 내세울 수 있죠, 그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 이렇게 놨습니다. 아까 말했던 바지사장 이런 걸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를 찾아서 그 사람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보호 대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 플러스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흔히 근로자는 알잖아요. 근로자에다가 특수형태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거예요. 특수형태 근로자가 뭐냐면은 우리 구청에서는 해당 사항 없을 건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 우리 배민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민하고 근로자로 계약돼 있지 않거든요. 개인 사업자로 돼 있어요. 근데 배달하면서 사고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민 믿고 일하러 왔는데 사고 나면은 산재 보상도 못 받고 이게 챙겨줄 데가 없어. 그리고 일은 사실상 배민에서 너 어디 가라 일을 다 지시에 따라서 시키거든요. 배민뿐만 아니라 학습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학습지 선생님들도 개인 사업자로 돼 있어요. 그 학습지 선생님도 일 다니면서 사고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좀 안 좋은 예를 들면 여성 근로자한테 성폭행 당하는 일도 실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은 보호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특수 형태 근로자다 이런 이름으로 그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하는 우리 도급했을 때 하청업체 근로자들까지 보호하고 있는 게 바로 산업안전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입니다. 근데 중처법은 종사자라고 용어를 딱 바꿨어요. 그 종사자 안에 뭐가 들어가냐?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산업법에 있는 거 다 포함됐죠? 그리고 수급인이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수급인 회사 관련된 아까 그 노무 제공자, 뭐 특수형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수급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또는 도급 이런 걸 줘서 용역받은 회사 대표가 다쳐도 중처법에서 처벌받아요. 여기는 안 들어가죠? 수급인이 안 들어가죠? 수급이니까 바로 우리는 도급 준 회사 대표, 수급인 회사 대표, 대표가 다쳐도 중처법으로는 책임집니다. 그 다음 적용 범위는 산업안전보호법 모든 사업장이에요. 1인 사업장도 마찬가지. 근데 중처법 뭐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시켜줬어요. 자, 제에 대한 내용은 아까 두 가지, 중대재해가 두 개 다르다는 거 그냥 우리 뭐 외우실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내용은 산업안전보호법 읽어보지 않을 겁니다. 여기 뭔가 뭐 프레스 할 때는 어떤 거 해야 되고 막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뭐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과 의무를 써놨어요. 어떤 안전조치해야 되고 어떤 보건조치해야 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제 안전조치의 주 내용 이거 다 나와서 상당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뭐죠? 조금 전에 우리 공부 다 했어요. 그게 내용 다예요. 처벌할 건데 뭐로 처벌한다? 안전보건 확보의무만 안 하면 처벌할게 하면서 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뭔지 그 정리 우리 좀 따분하지만 공부했잖아요. 그것만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처벌 내용은 뭐 안 외워도 되니까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내용 중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실제 우리 관리감독자는 요게 주로 해당되니까 이걸 한번 보자고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뭐냐면은 일정한 업무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 관련해서 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게 우리 실은 중처법, 저는 솔직히 말하면 중처법에 대해서 자꾸 흔드는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명확하지 않다, 애매모호하다. 그 중처법을 흔들려고 하는데 애매모호한 거의 최고 필두는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무도 말 안 하니 자기한테 불똥 안 튀니까요. 이 말을 드리는 거는 실은 여러분들 근로자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 관련해서 사고 나면 웬만하면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넣으면 여러분들 다 엮입니다. 그래서 안전조치에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조금 따분하셨죠? 제 강의가 본래 일이 따분하지 않는데 오늘 조금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좀 사실 사례를 보고 재미난 거는 이제 좀 사례를 좀 보면 조금 얘기가 재밌거든요. 근데 첫 번째 건 재미없는 거네. 아이고, 재미난 걸 먼저 하고 돌아올 거랬나? 자, 그래도 한번 이거 한번 보죠. 중대재해로 실제 처벌된 사례가 이번에 2건이 나왔거든요. 그 2건 중에 1호 판결을 띄워놓고 2호 판결만 한번 사례로 먼저 살펴볼게요. 진짜 중처법으로 처벌받았다는데 1호 판결을 안 살펴보는 이유가 이분은 좀 제가 보기엔 조금 불쌍한 사업자예요. 그 고양시에서 그 하신 분 실은 중처법 대상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큰 공사 하나 따내가지고 그 공사 따내는 바람에 이 규모가 커져가지고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업주가 되게 좀 마음이 좋은 분이야. 그래서 처음으로 적용 대상되고 하니까 이분도 잘한 건 아니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걸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제대로 조치를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것이 이 1호 판결이 된 이유가 모든 걸 인정을 굉장히 빨리 했어. 1호 판결은. 아, 이건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한테도 보상한 거 충분히 다 하고,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 불원서도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실은 모든 걸 빨리 인정하고 이러니까 이분은 뭐다? 형이 나왔지만은 뭐죠? 집행유예가 됐어요. 실형은 안 받았어. 중첩법으로 처벌해야 되는 요건이 다 차니까 처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형은 내리지만 집행유예를 해서 실형을 안 내렸습니다. 근데 첫 실형이 바로 2호 판결이죠. 그래서 1호 판결은 그분은 좀 불쌍했었어요. 실형 처벌받는 게. 근데 2호 판결은 첫 번째로 실형을 받은 첫 사례다. 뭐다? 여기 경남 함안에 그 한국제강 실은 업체명을 제가 쏘기는데 이건 하도 유명해서 언론에 다 노출이 됐길래 그냥 저도 업체명 그대로 썼습니다. 한국제강 요 회사가 문제인데 이 회사가 설비 보수 하청업체 강백산업이라는 여기는 중첩법 적용될 수 없는 코딱지만한 이런 회사예요. 그 회사에다가 이 설비 관련해서 하청 이게 도급을 준 거예요. 도급을 줬는데 아까 중첩법 마지막에 도급 용역에 대해서 뭐 안전보건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뭐 하라고 이런 거 있었죠. 그거 관련된 거예요. 그 도급을 주기만 하고 그런 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근로자가 섬유벨트가 딱 끊어지면서 이 크레인에서 이 뭐 물체가 탁 튀면서 이게 뭐랄까 사람 다리를 쳤어요. 그냥 다리를 치기만 했지만은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실외성 쇼크로 사망한 겁니다. 그 사망하니까 판결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 도급준 본래 회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대표이사를 법정 구속 바로 구속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조그만 강백산업 대표는 뭐다?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 웬만하면 따라간다 했죠? 이걸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보십시오. 작은 업체는 이 사람은 그래도 못됐다 이래 안 보니까 집행유예로 실형을 안 주잖아요. 근데 도급준 회사가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전조치를 안 한 거는 도급받은 수급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님들 중에서 도급 관련된 일도 하실 것 같아서. 양형했던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실형을 때린 이유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관계 수급인인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의 자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자급계획서 작성 안 했으면 안 한 건 수급업체 회사인데 강백산업 대표한테 처벌을 내렸는데 한국제강에 처벌을 내렸습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여기 영세한 업체라서 이런 안전조치하기가 미흡한 회사라는 거 알면서도 너 이런 업체에다 했네? 그런 기준도 마련 안 했네? 이거예요. 네. 이후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사고 나면은 사업장 전체 감독한다 했죠. 그 사업장 말고도 그 현장 말고도 어쨌든 총 21개의 안전보건조치 미에 적발되는 게 21개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요것만 썼는데 실은 여기 한국제강을 처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제강은 그 이전에도 안전조치 미흡으로 계속 벌금 받고 계속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골이야, 단골.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더 이상 못 봐준다 일이 된 겁니다. 제가 여기 양형 사유에는 그 판사들이 그런 거 안 쓰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사점, 자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그 유련에서 이 유명한 변호사들이 정리한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시사점 보니까 산업재해 반복,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적발 전력은 불리한 요소 돼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인데 21개나 발견됐다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은 그 이전에 2011년에도 벌금형, 2022년 3월에도 재차 벌금형, 5월에도 또 사망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벌금형, 21년 요때 뭐 벌금형 확정된 상황 이러면서 계속 벌금형이 주로 벌금형이 그냥 벌금형이 아니라 벌금형 맞은 것에 대해서 조치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안 해서 또 벌금형 받고 이런 거 있고 계속 그랬어요. 그 업체가 계속 산업재해가 계속 반복되고 그 안전조치 위반이 계속 적발된 전력이 계속 누적되니까 이게 이 본래 그 형법에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판결에 사람을 처벌하려면은 다른 게 그놈이 아주 못된 놈이다 얄미워도 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만 갖고
처벌해야 되는 게 형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불구하고 판사가 그 이전의 전력을 갖고 양형을 주는데 기준으로 삼는다.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여기 처벌받은 거예요. 실은 수급업체가 자극해서 안 한 걸로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 도급업체가 받은 거는 원청의 협력업체 작업계획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 말씀드린 대로 협력업체가 이 안전조치를 안 한 거예요. 작업계획서를 안 썼으면은. 그럼 협력업체가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걸 원청에다 책임을 물었어요.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실은 여기는 제가 길게 못 써서 생략했는데 유련의 변호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서 보통 판례는 한 번 나오면은 그 이유는 계속 그걸 따르잖아요. 하지만 요거는 계속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견했어요. 이거는 본래 원청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데 원청의 책임을 물은 거라서 이거는 이 경우는 한국제강만 좀 독특한 경우니까 계속 그 영세한 업체에다가 맡기고 안전조치도 안 하고 하는 거니까 니네는 기본적으로 안전조치할 의사가 없다 이리 봐가지고 처벌한 거라서 다른 업체도 계속 그 하청업체에 대해서 같이 처벌할지는 앞으로 판례를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제가 볼 때 유련의 변호사들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하청업체가 또 계속 그거 원청도 책임져 이렇게 바로 판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전례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도 하청업체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청업체가 안 하고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우리도 밑보이면 이런 불똥 튈 수 있다는 걸 한번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청의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책임. 아까 협력업체가 아까 말했듯이 협력업체가 안전조치 할 수 있는 수준이지 그걸 판단하는 그런 평가 기준도 안 만들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때까지 처벌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급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에 신경 쓴다? 이 기회에 도급인 경우에 챙겨야 될 거가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요 4가지 정도는 그래도 챙겨야 되겠다. 요거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뭐죠?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월 1회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우리 여기 같으면 아마 구청장님으로 됐을 때 법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많은 도급업체들하고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회의하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힘들죠. 구청장님이 한 달에 한 번 어떻게 시간 내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의견이 설랑설레 할 수 있는데 제가 속한 그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의견은 어려워하지 말고 과장이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실은 그분은 과장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분 그 강남지청만 그리 의견을 두더라고. 제가 세종시에 있는 고용노동부라든가 다른 지청에서는 또 무조건 구청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명확히 말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애매한 거는 아예 대놓고 도봉구 안전관리자님이 현실적으로 구청장님이 매일 회의할 수 있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강남지청에서는 과장님이 해도 된다던데 이러면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강남지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의 의견은 각각 과장님이 그 과에도 도급사업 엄청 많지만 그래도 과에 소속된 도급사업은 그리 많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으면 한 번에 못하면 2-3번 나눠서 날 딱 잡아 뭐 15일 날은 A그룹 16일은 B그룹 이렇게 한 3번 나눠서 올 수 있는 사업주들 다 그 날에 맞춰서 오라 해가지고 그때 잠시 뭐 짧게만 얘기하면서 뭐 불편한 거 없냐 얘기하고 싶은 거 니네 현장에서 의견 제시해라 하고 그 했다는 일지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근로감독관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0% 참석 아니어도 된다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몇 군데 못 오면 못 오는 것 정도는 근로감독관도 못 온 데는 우리 회의했는데 이렇게 했다 결과가 있다고 그 했던 일지 같은 거 서식으로 보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게 한 70-80%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자체가 다 안전보건협의체 때문에 제일 꼴거릴 거예요. 아마 구청장님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작업장 순회점검 주일에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마다 이래. 자 이것도 챙기셔야 되는데 이거는 안전관리자들이 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에 바쁘셔서 그 부서에 따라서는 뭐 도로가라든가 지수과 같으면은 부서에 따라서는 작업 용역한 업체 많아서 주일에 다닐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일단 자격만 많아서도. 그러면 주일에 못 챙기더라도 최대한 갔다고 짧게 간단한 체크리스트만이라도 만들어서 갔다고 사진 남기고 정리라도 남겨놓으십시오. 최대한 하고 있다는. 그 다음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도급업체가 해야 되지만은 니네 하고 있냐 일단 챙기라는 거예요.
챙기고 위험성 평가 실시 확인, 위험성 평가도 그 사람들 할 수 있도록 챙기고 그 사람들이 정 못하겠다고 도와줘 하면 그때는 우리 도봉구에서 챙겨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지어 요거는 뭐다? 일시 작업이라든가 단기간 작업인 경우도 일회성 우리 용역 중에 하루 와서 하는 일회성 작업 많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런데 그런 것도 해당 사항이에요. 만약에 일회성 작업인데 그날 하루 작업하는 동안에 축제 행사 이런 거 하루치기 있잖아요. 감전돼 사망해봐요. 그 일 생기는 거예요. 그때도 해당 사항인데 그때 이런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쨌든 우리는 하려고 했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뭐다? 안전보건 주주 서약서라든가 작업 계획서 등을 니네 하루치기니까 니네 그러면 하루 작업한데 얼마나 안전하게 할지 작업 계획서 만들어서 나한테 올려 이런 거라도 받아주세요. 적어도 그런 거라도 해야 우리가 하려고 했다. 뭐 딴 거는 뭐 순회 이런 거는 하루치기라서 미처 할 틈이 없었다. 이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중대재해예방팀 같은 안전부서는 뭐다? 안전보건조치에서 지도, 조언 또는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실제 사고는 뭐다? 각 관리자, 감독자가 있는 운영부서에서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실행한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다? 실제 사고 나면 불똥 튀기는 것은 여기 중대재해예방팀보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불똥이 튀고 그 다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 알려주지도 않았다. 적어도 그런 것도 안 했다 할 때 우리 요 부서에서 책임을 지니까 여러분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좀 너무 긴 시간 됐으니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 씨에게 다가가 작업 지시를 내리는 하청업자. 업무를 받은 진철 씨는 곧바로 사다리에 올라타 작업을 진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사다리의 높이가 약 3m 정도의 높이로 보였는데요. 이건 제일 위에 발판이라서 사다리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중심을 잃고 추락해버린 잠시 영상 멈춰주시겠어요? 네. 영상 이거 조금 더 밝거든요. 여기 보면은 쓰러지고 났을 때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쓰러진 자리에 쫓아와서 그 구조해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멈춰서 쓰고 담배도 피고 있고 한참 시간 지나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 2021년도에 생긴 사건인데 이 70분 가량 방치라고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50분 방치했어요. 50분 방치하는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면은 방치한 원인이 이 피해자가 괜찮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가 이러고 신고하려는데 있는 사람이 신고하지 마 괜찮대. 1위 해가지고 50분 방치해서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아까 사다리 벌어진 거 맞죠? 사다리는 여기 이 연결 고정시키는 꼬리가 고장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사다리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여기 어쨌든 문제는 사고를 은폐했다는 게 굉장히 문제되고 사고 은폐하면 과태료가 생각보다 큽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괜찮다는 말에 병원 이송 지연. 여러분들 그 근로자들 다쳤을 때 보통 자기가 참을 만하면 괜찮아 좀 쉬면은 나 의식 찾을 것 같아 이리 얘기하면 그 말에 쏘면 안 됩니다. 이 사고는 아니지만은 제가 TV에서 본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는 차량 그 후방 추돌 사고인데 한 50대 된 아주머니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 잠시 서 있는데 뭐 급한 길도 아니에요. 그 시장 근처인데 가만히 있었는데 좀 있다가 뒤에서 뭐가 쿵 가더니 뒤에서 어떤 트럭이 와서 뒤에서 딱 박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내려보니까 자기 차 아주머니 차도 그리 좋은 차도 아니어서 범퍼가 좀 찌그러진 해도 어차피 뭐 낡은 차니까 아줌마가 너무 마음이 좋으신 분이야. 그냥 연락처도 안 보고 가세요 뭐 이거 차 낡은 건데 이러면서 보내드렸대요. 당신 느끼기에도 자기 몸이 괜찮다 싶어서 가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튿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식물인간 됐어요. 근데 연락처도 안 남겨놔서 보상도 못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괜찮다 해도 일단 이런 경우 생각해서 병원을 무조건 이송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시간 길면은 사다리 안전지침을 다 얘기하고 싶었는데 일단 아까 거기서는 사다리 안전지침 하나도 안 지켰어요. 사다리 안전지침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다리는 일단 평탄 견고하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경작업에 한해 사용하라 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다리는 우리는 웬만한 작업 쓰고 있는데 뭐 이 사다리 말고 고소 작업대라든가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으면 해라 뭐 또는 말비계 비계 같은 거 이런 거 이동식 비계 같은 거 설치하라. 그것도 안 될 때 사다리 쓰라. 법에는 지침상으로 그리 돼 있습니다.
이 외국에는 이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만 사다리에 대해서 엄격한 지침이 있어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한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데 뭐 이런 현수막 달고 이런 것도 사다리 쓰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도 잠시 나왔었어요, 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래서 제안받은 게 이런 경작업에 국한해서 써라 요리 얘기가 바뀌고 일단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게 보니까 안전모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요. 2인 1조 협력 작업해야 되고요. 특히 최상부 발판인데 2m 이상 될 때는 그 하단까지. 왜 그럴까요? 우리 집에서도 아마 사다리 같은 거 위에서 최상부 발판 잘 올랐을 건데 집에서 높이가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괜찮지 모르지만은 실은 최상부 발판, 아까 그분이 최상부 발판 그 아랫단에 했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 잠시 내가 작업하다 무게중심 시층에서 할 때 아랫단이면 앞에 급하게 사다리 이 디딤대라도 내가 다 잡으면 되죠. 근데 그 아랫단만 해도 이 사다리 발 디딤대가 내 무릎 아래 와 있어요. 그러면 휘청하는 순간 내가 급하게 잡을 게 없어요. 그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부 발판과 그 아랫단에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작은 높이 2m 이상일 때는 반드시 안전대도 착용해야 돼요. 그리고 3.5m 이상 되는 데서는 작업도 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사다리 여기 불가피한 경작업에 안에서 평당 견고한 바닥에서 3.5m 이상이 A형 사다리인데 아까 보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A형 사다리고 이건 조경용 사다리입니다. 이 두 가지만 됩니다. A형 사다리와 조경용 사다리. 어쨌든 그걸 이용해서 보호구 반드시 착용. 안전모 작업 높이 2m 이상일 때는 안전대 착용하고 2인 1조 작업해라. 협력 작업해라. 근데 아까 그분은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지켰어요. 2인 1조도 안 되고 보호구도 착용 안 됐지. 작업 높이 2m 이상인데 안전대도 안 찼지.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예.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 가족들한테도 숨겼다가 가족이 이상해서 CCTV 갖고 저 알아냈거든요. 70분이나 방치됐던 거를. 자, 이거 이제 슬슬 여러분들 빨리 끝내주기 위해서 이거는 볼까? 요건 영상 한번 보죠. 요거 한번 드려. 자, 여러분들 짐 들 때 이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척추 한번 보시오. 디스크 끊어지기 너무 좋아. 그죠? 다음 영상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 자세로 작업해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무릎을 딱 딛고 그냥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근골격계 질환도 산재거든요. 많이 생겨요. 물건을 중량물 들 때는 가까이 몸에 제일 가깝게 두고 허리는 움직이지 않고 무릎 힘으로 다리 힘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작업할 때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잘하거든요. 이 습관으로. 이게 디스크 금방 나가요. 잘못하면은. 그 다음에 요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한번 줄게요. 대충 불이 시간 짧지 줄이겠습니다. 이게 아까 몸에 막 불이 탄데도 소화기 들고 왔는데 못 본 거 보셨죠? 이게 실은 소화기 들고 와서 파지법을 못 익혀서 그러거든요. 소화기 들고 와서는 바닥에 원래 원칙적으로 바닥에 내려놓고 안전핀 뽑아야 돼요. 근데 아까 보죠. 사람 몸에 불 탄데 우리가 언제 바닥에 내려놔요? 빨리 빼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히려 못 끄신 거예요. 그분 막 얼굴에 불이 붙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소화기 파지법은 여기 그림에 잘 나왔어요. 이분 잘 보십시오. 소화기 들고 갈 때 어디 들고 있죠? 밑에까지 안 들어요. 이 위에만 들고 가세요. 위에만. 뭔지 보이십니까? 위에만 들고 가면은 저게 왜 안 빠지냐면 보통은 우리 요리 들고 가거든요. 요리 들고 가니까 손으로 꽉 쥐고 있으니까 여기 안전핀 아무리 빼도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빠지나 안 빠지지. 아까 그래서 못 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인 것처럼 이분 보십시오. 위에만 딱 잡고 빼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 하나 참고로 요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자, 그리고 전기화재는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자, 이게 전기화재 중요합니다. 이거 겁납니다. 전기화재는 겉으로 보이는 화상보다 내적으로 근육이라든가 뼈가 다 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노후된 전기기구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실은 최근에 어느 자치구에서 근로자가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매니저 하시는 분이 자기 혼자 음식 요리해 먹으려고 이게 전기 요즘 뭐라 그러지? 멀티쿠커라고 그러냐? 하여튼 그런 거 조리기구 간단한 우리 때는 옛날 전기 뚝배기라고 불렀는데 그런 도구에 콘센트에 딱 꽂는 순간 스파크가 팡 터지면서 전기 화재를 입어가지고 아까 사진에 본 것처럼 화상을 입었거든요. 이게 자주 생기지 않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멀티탭이나 이거 흔들어서 딸깍딸깍 소리 나거나 먼지가 많이 낀 멀티탭 이런 거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기계도 아직 작동한다 싶어도 너무 노후된 거는 가능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요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상수도 사업본부에 있었는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정화조 청소 작업 중 용역업체 A가 유해가스를 인지하고 탈출하려던 중 쓰러지자 동료 작업자 B가 구조를 요청하였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연락을 받은 30대와 50대 공무원 2명이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공무원 2명도 쓰러지고 B만 간신히 탈출. A 사망, 공무원 2명 중퇴. 이 뉴스 이후에 뉴스 안 나서 제가 못 알아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 2명도 사망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를 이걸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다른 재해는 우리 공무원들 관련해서 누가 산재나면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구조해주러 철저히 가시지 않아요. 근데 질식 관련된 거 밀폐 공간된 사고는 절대 구조해주러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조해주러 안 가야 되는 겁니다. 질식은 구조해주러 들어가는 순간 나도 죽겠다 하거든. 본래 들어가지 말라가 지침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은 이게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중에 어느 사업부에서 최근에 좋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서구 상수도 사업본부인가? 거기 밑에 거기에 어느 현장이 있는데 현장이 산재가 많이 났던 곳이래요. 산재가 많이 난 게 아니라 그 전에 참 산재가 났던 곳이래요. 그래서 조치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본부에 있는 안전관리자가 그 해당 부서에다가 조치된 거 사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멀리 떨어졌으니까 그 해당 사업 서부 사업소에 있는 그쪽 사람한테 그 사업소에 있는 팀장이 이제 갓 들어온 구급 하나 데리고 사진 찍으러 갔어요. 근데 그 구급이 너무 똑똑하네요. 이렇게 포상해야 돼. 어떻게 되냐면 현장에 딱 가서 우리 그 팀장님도 몸을 모시는 분이라 구급 보고 내려가라 안 하고 자기가 밑에 내려가서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딱 찍었어요. 찍어갖고 올라오면서 핸드폰을 구급한테 탁 건네주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냄새 유해가스 때문에 지시가 없어 쿵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걔가 이 사람들처럼 따라 구하러 들어갔으면 걔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걔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행히 그 인근에 사업 공사장이 있어가지고 걔가 뭐 그런 상식이 있었나 봐. 쫓아가서 공사장에서 배풍기를 구해와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지는 않고 그 안에다 배풍기는 공기를 넣어주거든요. 확 넣어준 거예요. 계속 그 바깥 공기를 넣어주면서 자기는 119 신고했어. 근데 얘기가 119 사람들도 와서 그래요. 이 사람들처럼 119는 송기 마스크 이런 거 다 착용하고 왔는데도 그 사람들도 바로 안 들어가더래. 본래 우리 밀폐 공간 지침에 따르면은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고 환기시키면서 15분 지나서 들어가게 일이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15분 기다렸다 들어가더래요. 그 전문가들 빨리 사는 거야 되는 사람들도. 근데 하물며 우리가 그냥 바로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 거죠. 그래서 119 온 사람들이 15분 기다리면서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그 팀장이 밑에서 그 가스 때문에 의식을 잠시 잃었지만은 산소를 넣어주니까 죽지 않고 거기서 코를 보면서 자고 있더래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구해서 그래도 혹시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쪽 사업본부에 있는 안전관리자 말이 그 사람 건강검진으로 내하고 이런 쪽에 정밀하게 검사를 계속 했다 그랬거든요. 했는데 이게 모두 그 구급이 너무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밀폐 공간은 절대 구조하러 들어가지 마시고 그 구급처럼 배풍기가 중요합니다. 배풍기 이렇게 그런 게 보통 우리 여기는 다 없으니까 근데 있으면 어디 그 구급처럼 그 구에서 가스 넣어주면서 자기는 신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좀 재미난 얘기 할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이거 사고 지체됐네요. 30분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시간 좀 지체돼도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그 예초 작업할 때 킥백 현상이 있거든요. 킥백 현상으로 요거 다 산재 사례입니다. 킥백 현상이 뭐냐면은 그 예초기가 돌 때 이거는 나이론 예초기는 상관없고 쇠날 있는 예초기일 때 이 도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잘못 나무라든가 돌 같은 거 잘못 부딪히면 이게 예초기가 팍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갈 때 혹시 옆에 근로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그림처럼 옆에 근로자의 다리를 베거나 사망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게 킥백 현상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1년에 한 번 벌초하러 가시는 분들 가서 예초기 1년에 한 번씩 쓰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이걸 알려드리려고. 예초기 킥백 현상은 이거를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자, 뭐냐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예초기 보면은 힘들어서 여러분들 보통 저도 실은 왔다 갔다 예전에 몰라갖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쪽으로 움직이다가 이쪽 부분에 뭐 혹시 나무 그루트기가 있었거나 돌이 있어서 여기 딱 부딪히면 얘가 갑자기 탕 이렇게 왼쪽으로 탁 튕겨 나가요. 뭔지 아시겠죠? 난 드라마 보면 어떤 사람 예초 작업을 사이 좋다고 둘이서 나란히 하고 가는 거 봤는데 그거 보고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예초기는 10m 거리 항상 둬야 돼요. 옆에 있으면은 저렇게 탕 튀어갔으면 옆에 있는 놈은 바로 베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억합시오. 자, 어떻게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그거 하나 더 있죠. 그 다른 뭐 동력톱도 킥백 현상이 있는데 동력톱은 여러분 잘 안 쓰니까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동력톱은 지금 강남구청도 그랬고. 자, 마지막 이 퀴즈 하나로. 자, 사고와 손실의 관계는 우연적인가 필연적인가? 쉽게 말해서 사고 났을 때마다 손실이 반드시 생기냐, 필연적이냐, 아니면은 우연히 생긴다. 또는 사고하고 원인. 사고하고 원인은 항상 원인이 있으면 사고가 꼭 생기냐, 우연히 생기냐. 뭐가 답인 것 같아요? 위에 거는 뭐가 답인 것 같아요? 이거 먼저 끝낼 거예요. 네. 사고하고 손실은 우연적입니다. 사고 났다고 해서 항상 손실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재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꼭 다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사고 원인은 필연적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사고는 꼭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된다?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손실이 안 났다고 누구 다친 사람 없다고 예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사고 안 났다고 손실 없다고. 그리고 자,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 질문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거 시간 지체할 때도 요거 영상만 마저 하나 틀어줘. 죄송합니다. 시간 자꾸 지체할 때 제가 우리 안전관리자가 많은 조치를 알려줄 때 여러분들이 조치를 안 하시면은 저 양과 똑같은 모습이 되니까 우리 양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강의를 베풀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